네, 안녕하세요. 유전 정보가 약물 처방을 바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게놈연구재단 책임연구원 김정은입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바이오헬스 공유대학의 정경태 교수님으로부터 초빙을 받아서 오늘 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게놈연구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퍼스널 지놈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PGI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인 게놈에 대한 표준 정보를 생산하고 분석하고 완성하고 그리고 게놈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굉장히 자유롭게 공유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대학이나 기업체 그리고 연구 재단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하게 게놈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오믹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멀티오믹스라고 하는 재료를 보면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전체, 변이체, 전사체, 후성유전체, 메타게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오믹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오믹스 데이터는 유전자 하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시스테믹하게 사람의 전체, 강아지의 전체, 그리고 동물의 전체, 하다못해 메타게놈 같은 경우에 환경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유전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사람이나 생명체에 있는 AGCT라고 하는 그런 염기 서열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를 밝히는 것을 유전체 연구라고 하고요. 이 유전체 연구를 수행을 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그냥 해독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지놈 프로젝트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더라.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할 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람의 특징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면은 또다시 변이체 연구를 해야 되더라. 왜 사람이 달라졌는지, 어떤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변이체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유전체 정보 기술이 완전 이게 사람의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게 이제 변이체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놈과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페노타입이나 정보들을 찾는 그런 지와스 연구들을 수행을 하게 되었죠. 변이체 연구는 변이체 연구의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번에 코비드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변이 정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에 RNA 연기 서열이 있을 거고 그 RNA의 변이가 일으킴으로 해서 RNA의 파워가 굉장히 달라졌겠죠. 그 코비드 바이러스에. 그래서 어떤 코비드는 전파력이 굉장히 빠른데 사람에게 병증을 이렇게 일으키는 정도는 굉장히 약하더라. 그리고 어떤 변이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은 별로 높지 않은데 시비어리티가 굉장히 높더라. 이게 고위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그래서 위험하더라 하는 것들. 사람으로에서도 변이체 정보는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특정 변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염기 서열의 변이 하나로 어떤 사람은 근육이 마비되고 그래서 굉장히 수명이 많이 단축되는 그런 희귀 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이 하나에 대한 변이 때문에 평생 동안 소화를 못 시켜서 입으로 약이 아니라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정보에 대한 거, 희귀 변이뿐만 아니라 커먼한 변이에 대한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변이체 정보가 사람의 헬스케어나 이제 질병에 대한 연구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사체라고 하는 것도 영어에서는 이제 트랜스크립톰이라고 하죠. 유전자가 발현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게 전사체 연구이고요. 질병에 대한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암에 걸린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이런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었을 경우에 뭐 어떤 암 같은 게 예후가 좋지 않더라, 뭐 좀 예후가 그래도 좋더라, 이런 약물이 더 잘 통하더라, 아니면 다른 얼터네이티브한 약물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 하는 것들이 전사체 연구에서 많이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예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약물 질병이 걸리는 메커니즘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체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암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됨으로 해서 똑같은 암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약물을 주입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후속 유전체는 이제 그래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연구가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후속 유전체는 똑같은 게놈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성격도 다르고, 공부하는 그런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굴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더라. 이것들의 영향이 유전체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후속 유전체라고 하는 뭐 DNA 메칠레이션이라든지 마이크로 RNA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뀜으로 해서 그 사람 일란성 쌍둥이가 나중에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늙어가게 되더라. 이게 굉장히 처음에 많이 화두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요즘 후속 유전체는 이제 질병 감수성이라든지 복합 질환에 대한 연구, 노화 연구 같은 경우에 어떤 environmental 팩터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질병과 노화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게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거는 유산균 연구죠. 유산균 같은 경우에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 같은 경우에 메타게놈의 미생물 프로파일이 다르더라.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반세포가 있더라. 그리고 이 비반세포를 죽이는 착한 미생물들이 그 마른 사람들에게서는 많이 있어서 이 비만세포를 잘 죽이더라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미생물이 먹고 있는 그런 좋아하는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쪽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생물이 좋아하는 환경과 미생물을 동시에 섭취를 해야지 사람이 좀 더 좋아지더라. 그리고 이런 미생물 프로파일이 좋아야지 심지어 치매라든지 뭐 심장병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헬스케어가 가능해지더라 하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피부 미생물 같은 경우에 매우 건조한 피부에서는 피부 미생물을 바르면 호전이 된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를 잘 일으키게 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런 미생물들이 암모니아를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더 염기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성 비누를 사용을 해야 되고, 산성 비누를 사용함과 동시에 아토피에 관련된 그 미생물을 죽이게 하는 그런 미생물이 건강한 피부에서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미생물을 이게
접근해서 미생물 의약품 수준으로 피부도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산업화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마커를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연구를 저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연구의 일환으로서 변이체 연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변이체가 약물을 처방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유전 정보와 약물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유전 정보, 그리고 그 유전 정보에 대한 차이에 대한 변이체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변이체 분석이 한국인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에 있는 변이 정보가 한국인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변이 정보가 어떻게 약물의 소화나 흡수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이게 약물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산업화가 될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림으로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 정보와 약물 투여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병원을 갔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병원을 가면은 이제 제가 뭐 목이 아파요? 아니면 콧물이 많이 나요? 열이 나요? 이렇게 그걸 병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병증에 대해서 약물이 맞는 그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의사가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그 용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몸무게를 기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몇 킬로죠? 이렇게 물어보고 특정 약물을 이렇게 처방전을 내주면 저희가 약국에 가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전체랑 연관이 있을까요? 변이체랑 연관이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별로 생각을 많이 못하고 지냈었는데 이제 저도 20대 때에는 병원을 별로 가지도 않았고 그런 걸 별로 안 했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애들이 많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면서 아, 이게 약물 유전체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저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중이염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그런 것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면은 분명히 의사는 일주일 정도 약을 먹어야지 이 아이가 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엄마는 병원 한번 가는 게 굉장히 일인데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의사는 자기의 의료 수가 때문에 이 약을 3일치만 주고 한 번 더 오게 만들었을까?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보면은 의사가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 약을 먹고 좀 좋아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괜찮아지는데 아직도 기침이 남아있기는 해요. 애가 아직도 찡찡거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약이 효과가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같은 약을 조금 더 3일 더, 이렇게 처방을 해 드릴 테니 조금 더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별로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코는 더 많이 나오고요. 재채기도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열만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러면 그 비염약이라든지 뭐 기침을 완화시키는 약을 좀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지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또 3일치밖에 안 줘요. 그러면은 좀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면서 어, 왜 그러면 처음부터 저 약을 안 해줬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 유전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사나 약물 대사나 이런 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유전학적인 요소에는 이 약물이 적합하지 않았겠다. 왜냐면은 약물을 처음에 개발을 하는 당시에는 이 병증에 대한 완화가 되는지 그것만 보지 유전학적인 정보는 고려를 하지 않고 음, 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감기약인데 기침이나 뭐 가래에 대한 호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인데 1, 2, 3, 4, 5, 6, 7 이렇게 여러 개의 약물이 개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물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효과에 대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약 병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저한테는 효과가 없는 경우죠. 그런데도 그 병원 자체 이렇게 보면은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 의사는 좀 약이 잘 맞는데, 나랑은 그 의사가 안 맞지 않은가, 그 의사가 쓰는 약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알고 보면은 그 의사가 주는 약이랑 나의 유전 요소가 좀 안 맞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보통 약물을, 병이 이렇게 났을 때, 아플 때, 나 아픈데, 그러면은 조금 더 심각한 감기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뭐 암이라든지, 뭐,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으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병원 가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봐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대학교 병원, 뭐 아니면 삼성병원 이런 데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이 든 의사한테 가봐. 그러면은 젊은 의사여서 치료를 못한다. 이런 게 이거 편견일까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파마코지노믹스 약물 유전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큰 병원이나 나이 든 의사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자를 더 많이 봄으로 해서 특히 이제 한국인을 더 많이 치료를 함으로 해서 한국 사람에게 잘 맞는 약물에 대한 경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잘 맞는 약물을 먼저 우선순위화 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더 잘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병원에 가봐 나이 든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우리의 유전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녹여들어 있고 어떻게 약물을 선택하고 용법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요. 정밀의학은 개인의 유전형이나 질병의 원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치료법이나 약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이 암인데요. 예전에는 뭐 콜론 캔서가 생기든 위장암이 생기든 그 암이 생기면은 위암에 맞는 약 그리고 뭐 콜론 캔서에 맞는 약 이렇게 병증에 대한 약물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밀의학에서는 콜론 캔서가 생긴 원인이 뭔지를 유전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콜론 캔서에서도 뭐, 특정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생겼는지 아니면 어떤 메타볼리테가 쌓여서 생기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먼저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전자가 찾아지면은 그 유전자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약물을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사물질이 쌓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사물질이 빨리 분해가 될 수 있는 약물을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약을 처방을 함으로써 똑같은 콜론 캔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펙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프리시즌한 메디슨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암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적인 검사를 통해서 약물을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다른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밀의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전학적인 연구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방법을 통해서 질병이 생기는 원인도 만들고 이렇게 찾아내고요. 그리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물이나 치료제의 용법, 용량 같은 것들도 연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약물의 소화나 흡수, 배출이 바뀜으로 해서 환자에게 약효를 다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제나 용량을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는 연구가 보통 약물의 독성이나 약동학, 동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약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질병에 대한 작용점과 그 작용점에 대한 효과를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지 안전하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역할을 하고 딱 배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의 효과 이전에 안정성 부분을 먼저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임상이 들어가기 전에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전임상 과정에서 약 82% 정도의 약물은 이 안정성 부분에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과해서 이제 약물로서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단계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 약물의 안정성에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약물 대사에 대한 부분이 이 약물의 안정성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약물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흡수되고 얼마 동안 이렇게 유지되고 그리고 이게 대사가 되어서 배설되는지까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약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너무 오랫동안 이게 내 소화가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 약물이 계속 몸에서 축적이 되고 그게 톡식한 현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안정성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로 되고요. 그리고 약물이 너무 빨리 배출이 된다고 하면은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약효가 있는 물질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이 빨리 되어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빨리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에서는 약효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의 소화와 흡수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고요. 이 유전자들의 변이에 따라서 이 약물의 동태가 바뀌는 것을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약물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의 70% 이상이 CYP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CYP 유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UGT 유전자에 대해서 한 25% 정도의 유전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CYP 유전자 중에서도 CYP3A4라고 하는 이 패밀리들이 약물 대사의 46%를 관여하고 있고요. CYP2D6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제 15% 정도의 약물 대사에 관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유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7개의 CYP 유전자들이 약물 대사의 대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유전자에서 변이가 생길 경우에 약물을 흡수하고 이렇게 대사하고 배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게 약의 처방이나 용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PIC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약물에 대사되는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페노타입을 정의를 해서 UM, EM, IM, PM 이런 형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에서는 UM의 경우에 CRP2D6 유전자의 활성이 2배 이상 증가하여서 약물이 빨리 대사되기 때문에 고용량의 약물을 필요로 한다. 이런 거를 UM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PM 같은 경우에 CYP2D6의 유전자가 발현이 제대로 아니 활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약물이 매우 느리게 분해가 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약물을 처방하는데 주의를 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CPIC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조차도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의 특이적인 그런 특징들 그리고 더 많은 유전형을 가진 형태,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 특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국 사람들이 약물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관련된 레퍼런스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스트 아시아에 포함이 되죠.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CYP2D6가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에 그리고 사우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형태의 유전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꿈치 빨간색 부분이 보면은 여기 옆에서 보면 2XN이라고 하는 유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형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67.9%로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사람들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이 2라고 하는 이 지노타입은 한국 사람에게서는 16% 그리고 이 보라 색깔 보면은 5번째 5번이라고 적혀 있는 이게 7.5% 정도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유산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은 외국에서 이제 약물이 안전하다라고 검사가 다 되고 임상까지 마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약물을 소화시키거나 배출시키는 데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약효가 이제 빨리 데그라데이션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몸에 축적되어서 약효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이적인
유전형을 발굴을 하고 그 약물을 어떻게 처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 사람들에게 67%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2XN이라고 하는 이 유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동양인의 경우에 CYP2D6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한 카피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한 카피 이상 두 개, 세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유전형을 2X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런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CYP2D6 유전자 자체가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약물을 빨리 대사를 시키고 빨리 소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반대로 아까 앞에서 5번이라고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에게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CYP2D6의 유전자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유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픽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 유전형을 가진 사람은 약물이 대사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약물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계속 축적이 되어서 일어남으로 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유전형과 약물 반응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한국인의 유전형에 맞는 약물을 개발을 하거나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제시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랑 연구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실험을 협력해서 다른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자꾸 유전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유전형이 어떻게 분석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음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형 분석에 앞서서 이제 사람의 유전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람의 유전체는 휴먼 지놈이라고 하는 것은 약 30억 개의 정도의 염기 서열이 이렇게 세포 안에서 이렇게 22개의 상염색체와 X와 Y라고 하는 성염색체가 세포 안에서 이렇게 핵에 쌓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염색체 안에 있는 서열들을 이렇게 맞게 꼬여 있고 이렇게 컨덴세이션 되어 있는 염색체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왓슨 앤 클릭이 얘기한다는 그 더블 헬렉스 DNA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더블 헬렉스 안에 보면은 이제 AGCT라고 하는 염기쌍들이 나와 이게 화학적인 구조가 나옵니다. 이 염기 서열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전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의 염색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1번 염색체부터 22번째 염색체까지 그리고 X와 Y 염색체까지의 이 AGCT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서열을 이렇게 보시는 것 여기 웹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다. 염기 서열을 다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표준 유전체로서 이게 휴먼 지놈이 이게 뭐 UCSC 지놈 브라우저나 NCBI라든지 안상블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사람이 접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것은 UCSC 지놈에서
이게 표준 유전체를 어떻게 찾는지와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만들어 놓은 것에 표준 유전체 서열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표시를 해 놓았고요. 이 30억 개의 베이스 페어가 염기 서열이 이렇게 쭉 연결된 형태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변이체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변이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침이라든지 상피세포 그리고 뭐 혈액 그리고 뭐 두피에 있는 모근 같은 것에서 DNA를 뽑으면은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기 서열을 시퀀싱이라고 하는 머신에서 시퀀싱 기계에 따라서 기계에서 이렇게 염기 서열을 만들어내면은 NGS라고 하는 시퀀싱 방법에서는 약 15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서열을 이렇게 생산해 줄 수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NGS에서 나온 염기 서열이고요. 염기서열 분석 결과에 보면은 이게 앞에 골뱅이 표시 있고 이게 생산된 서열에 대한 아이디 같은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AGCT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염기 서열이 150 베이스 페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초창기 버전의 거라서 36 베이스 페어 정도의 염기 서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150 베이스 페어, 그리고 이제 250 베이스 페어 정도의 염기 서열을 이렇게 생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서열들을 굉장히 많이 휴먼 지놈에 이게 30억 개의 뭐 수백 배, 수천 배의 서열을 생산을 해가지고 변이체 분석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묘지체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NGS 시퀀싱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그 게놈 서열의 수백 수천 배에 대한 서열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요. 제일 첫 장에서 보여드린 그 레퍼런스 표준 유전체 서열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리드를 생산된 서열을 리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서열을 매핑을 한다 또는 얼라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준 게놈에 얼라인한다, 매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생산된 서열은 굉장히 랜덤한 포지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에 이렇게 막 축적되어서 이렇게 막 붙게 됩니다. 이렇게 매핑을 하면은 이렇게 매핑하는 결과를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것에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밑에 이게 길게 나타낸 것은 표준 서열 레퍼런스 지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매핑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시키면은 이게 잘 만든 부분의 150 베이스 페어의 서열이 해당하는 30억 개의 서열 중에서 어느 부분에 특정 영역에 이렇게 얼라인이 되게 되고요. 이 얼라인된 영역에서 서로 다른 표준 유전체와 서로 다른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변이는 사실 표준 게놈 서열과 다른 염기 서열을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변이를 한 사람에서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만 개씩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거를 다 합치면은 변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리드를 이렇게 매핑을 해서 축적된 정보에서 이 축적된 정보를 보고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염기 서열이 이 개인에서는 G로 쭉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G라고 하는 변이를 가졌구나 라고 이렇게 프리딕션 하는 그런 콜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딕션 콜링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를 콜링했다. 베리언트 콜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변이가 콜링됐다, 프리딕션 되면은 이제 나중에 VCF 포맷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결과물의 예시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20번째 염색체 여기 크로모점, 포지션, 그리고 RSID, 그리고 레퍼런스 서열, 얼터네이티브 서열, 그리고 퀄리티 스코어랑 그 다음에 이제 지노타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VCF 포맷으로 나오는데요. 밑에 있는 이게 레코드에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20이라고 하는 게 20번째 염색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뭐 14370 이렇게 나오는 게 14,370번째 서열이 레프라고 하는 게 G. 레퍼런스 서열에서는 G라고 나왔었는데 얼트라고 하는 게 변이에서는 A라고 바뀌었다라는 걸로 이렇게 변이 정보가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몇만 개씩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퀄리티 스코어는 이제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된지, 에러 레이시 얼마나 낮은지에 대한 거를 점수화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필터라고 해서 패스 나오는 거는 이 정도면 정확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포메이션에서는 거기에 매핑되어 있는 염기 서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뭐 퀄리티는 어떻게 되는지, 뭐 뎁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개의 박스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세 사람에 대한 결과를 하나의 VCF 포맷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을 예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일 앞에 0-0, 이게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 1-0,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 1-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유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 0-0으로 나타나는 거는 레퍼런스 서열과 같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에서 1, 0으로 나타나는 것은 엄마한테서는 변이가 있어서 A라는 변이를 가지고 있고, 뭐 아빠에 있어서는 레퍼런스 서열과 가지고 있어서 엄마와 아빠에서 가지고 있는 2번 사람 같은 경우에는 A와 G라고 하는 헤테로한 서로 다른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 1, 1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모두 다 AA로 얼터네이티브한 변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총 한 30여 개의 염기 서열 안에서 나랑 얘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99.5% 정도의 염기 서열은 같고, 그리고 약 0.5%의 서열은 유전형이나 유전자가 다르다, 이렇게 변이가 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개나 소의 이게 DNA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형태의 변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변이는 개인 특이적인 그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코호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코로나 연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코호트가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코호트에서 변이가 특징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보고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변이, 그리고 코로나의 약물에 대한 변이, 아니면 뭐 심장병을 잘 걸리는 사람들의 변이가 어떻다, 아니면은 뭐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은 이러한 변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코호트 스터디를 기반에 코호트에 있는 사람들의 변이의 빈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질병에 관련된 변이를 찾아내게 되고요. 약물의 특이성에 대한 변이를 찾아내게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유전체 변이가 나왔을 때 이 만들어진 변이 마커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교해가지고 나는 어떤 질병에 잘 걸릴 수 있는지, 어떤 약물에 취약한지, 뭐 살이 잘 찌는지, 다이어트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주름이 많이 생기는지, 얼굴이 시커먼지, 뭐 빨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런 사람의 특징이나 약물에 대한 반응성, 질병에 대한 감수성에 대한 것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러한 변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약물의 대사와 연관된 산업적인 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산업적인 연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산업화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밀의학과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이러한 부분을 약물을 처방하는 쪽에서 유전형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를 파마코지노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전형을 가진 사람들이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사이드 이펙트, 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기술에서 약물을 어떻게 처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이제 파마코지노믹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파마코지노믹스 연구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연구 재료로서 유전형이라고 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유전형이라는 것과 약물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가 되어야지 파마코지노믹스가 잘 연구되었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음,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할 때는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무조건 이제 유전형을 연구를 하고 그거에 약물이 어떻게 잘 분해되는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세포 주에다가 어, 특정 유전형에 관련된 뭐 CYP2D6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약물을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뭐 몇 시간 이후에 여기 같은 경우에 48시간 이후에 세포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비스트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사물이 분해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HPLC 같은 기계를 사용을 해서 대사물질이 분해가 되었는 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얼마나 축적이 되어 대사물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이거를 봄으로 해서 약물이 소화가 되었다, 잘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약물이 아미트립티라인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약물인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 CYP2D6라고 하는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대사가 되고, 대사가 되면은 이게 이러한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면은 이게 소화가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있는 이 물질을 HPLC로 측정을 하면은 소화된 양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이 대사체가 쌓인 것을 보고 소화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플레이트에 와일드 타입 표준 게놈에서 나온 똑같은 형태의 유전자와 그리고 뭐 여기 이 옆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28번 유전형, 111번 유전형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28번 유전형을 했을 때 그리고 111번 유전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대사체가 얼마나 쌓이는지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50 마이크로그램, 50 마이크로몰의 약물을 투여했을 때, 100 마이크로몰의 약물을 투여했을 때 대사체가 얼마나 0일 때에 비해서 얼마나 쌓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이 이제 표준 유전체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 28번 유전형, 저 초록색금 111번 유전형이 이렇게 얼만큼 이렇게 대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 표준 유전형에 비해서 28번이나 111번 유전형은 이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두 배, 세 배 뭐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대사가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50 마이크로몰에서. 근데 100 마이크로몰에서 보면은 또 재밌는 게
28번 유전형 같은 경우에는 표준 유전형이랑 비슷한 정도로 대사가 되는 반면에 111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분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50 이상? 100 이상을 사용할 때는 표준 유전형이랑 비슷하게 그냥 사용을 해도 비슷하게 사용을 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111번 유전형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약물은 여전히 빨리 데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약물을 한번 보면은 똑같은 우울증에 관련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28번 유전형에서는 50 마이크로볼을 넣었을 때 비슷한 분해 속도를 보이고요. 100에서만 특이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약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28번 유전형에서 표준형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그리고 이 111번 유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울증 약물을 내가 가서 우울해서 이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약물을 투여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28번의 유전형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 엠피트리프티라인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주면은 효과가 별로 없겠죠. 벌써 대사돼가지고 빨리 대사돼서 나가버리니까 의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약의 용량을 조금 더 증가해서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 밑에 있는 이거 약물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서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신과든 뭐 소아과든 어떤 병원에 가든 이런 유전형에 대한 고려는 없이 사실 약물을 주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 다음번에 가면 물어보는 거죠. 약에 대한 효과가 있었나요? 네,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의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유전형에는 이 약물이 잘 맞지 않는구나. 대사가 빨리 되는지 뭐 늦게 되는지 뭐 사이드 이펙트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효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다른 걸로 똑같은 효과가 있는 다른 약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이 든 사람이나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조금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잘 맞는 약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먼저 해줌으로 해서 조금 더 명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파마코베리움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파마코베리움은 파마코지노믹스 연구를 하기 위한 유전형 분석을 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형태의 유전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형을 알고 이 유전형이 약물 대사나 약물의 반응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캔디데이트의 유전형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데이터베이스가 파마코베리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는 그 이전에 코베리움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의 코,
코리아코 베리에이션 변이에 대한 베리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한 350명 정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전 세계의 다른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천지놈이라든지 뭐 GA100K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변이체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한국 사람의 고유한 특이적인 변이체를 분석하는 것을 먼저 시도를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인 변이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베리움이라고 해서 350명 정도의 변이체 데이터베이스를 그 게놈연구재단에서 구축을 해놓은 게 있었고요. GA100K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변이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약 1,700명 정도의 사람이 64개국에서 수집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고요. EKGP라고 하는 거는 천지놈이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각 대륙의 뭐 아프리카, 뭐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그것도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대륙별로 변이체 데이터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와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얼릴 프리퀀시, 그러니까 변이의 빈도를 비교하여서 한국인의 특이적인 변이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먼저 구축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표준 유전체에 있는 300억 개의 유전체 상에서 한국 사람의 300명의 변이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100명 중에서 몇 명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의 변이 빈도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1KGP랑 GA100K에 있는 5대륙 6개의 아시아 그룹에 대해서 얼릴 프리퀀시를 각각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을 다 만든 다음에 한국 사람의 빈도가 이만큼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특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 사람이 특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미국 사람이 특이적인 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정의할 수 있는 통계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인 특이적인 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처리를 해서 또 통계값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된 SNP를 보면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약 23K 정도의 변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사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천지 같은 경우에는 78K, 그리고 GA10K 같은 경우에 66K 정도의 변이 정보가 이렇게 S&P 정보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포지션별로 변이가 있고 없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있는 정보들을 다 모두 합쳐서 비교해서 한국 사람의 특이적인 변이, 그리고 뭐 미국 사람의 특이적인 변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CIP6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 빈도 수와 그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특이적이다라고 하는 그 점수를 이렇게 흰맵의 형태로 표시를 하였고요. 이 빨간색의 정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한국 사람들에게만 특이적으로 더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게 더 오렌지색, 더 연한 살구색 쪽으로 갈수록 한국 사람들에게 특이적이지는 않다. 그냥 보통 상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변이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주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스트롱하게 많이 나타나는 빈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나라에 대한, 대륙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아시아의 뭐 사우스 아시아니, 뭐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니, 이런 아시아 대륙에 대한 정보들이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안정성 연구 평가 연구
소와 같이 해서 저희는 11개의 우울증 약물에 대해서 약물 개사 실험을 실제로 하였는데요.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안정성 연구센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11개의 한국인 특이 유전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표준 유전체에 대한 거고요. 뭐 28, 37, 이렇게 52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한국인 특이적인 유전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111번 이런 것도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유전형을 가지고 있고 그 안정성 연구센터에서는 평가연구소에서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트에서 CYP의 서로 다른 유전형의 다른 유전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벡터에서 만들고 각각의 유전형에 따라서 약물의 대사가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는 실험을 11개의 우울증 약물에 대해서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이제 그 약물의 대사 정도에 따라서 처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정성평가연구소에서 이제 뭐 특허도 만들어야 되고 논문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실제 데이터는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저희가 아까 30억 개의 염기 서열에 대해서 변이체를 분석을 하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NGS 시퀀싱을 해서 한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도 재료비만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약물 한 개를 이렇게 처방받기 위해서 200만 원을 내고 검사를 하라고 하면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마무지하게 비싼 약, 뭐 수억짜리 이런 약물이 아닌 이상 그걸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뭐 11개의 유전형 아니면은 뭐 10개의 유전형 그 약물의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검사를 기본 코로나 키트 이런 것처럼 검사를 해서 그 유전형을 알고 그 유전형에 맞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원활하게 상업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리노믹스에서는 이런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키트가 이제 종류별로 있는데 CYP2D6만 가지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유전자들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키트를 만들었고요. 이 키트를 정확하게 지노타이핑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나중에 이 2개의 데이터가 합쳐지면은 이제 우울증 약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약물을 처방을 할 때 용량이나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약물이 어떻게 유전형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처방이 내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 그리고 유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분석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상품화가 되고 실험 연구되어서 상품화가 되는지까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시든지 해서 하실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